프랑스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파리 센생드니 교육청 내부 보고서 읽기 부진율 43%, 전국 평균의 2배. 소르본 연구진 긴급 분석, 발음 구조 자체가 학습을 막고 있다. 그날 제 교실에서 단어 하나를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읽기를 포기했던 이민자 학생이 갑자기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공책에는 프랑스어도 IPA도 아닌 정체불명의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한글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외국 문자로 프랑스어를 배운다고요? 그런데 단 3주 뒤 아이들 성적이 동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프랑스 교육은 실패하고 500년 전 한 왕의 문자가 아이들을 다시 읽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도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리 동쪽 외과 센생드니 도청 관할 공립중학교 3학년 B반. 창문 너머로 회색 고가도로가 보이고 교실 안에는 16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죠. 절반은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 가정, 나머지는 저소득층 프랑스 가정.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한 지 벌써 9년째였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고 단어 하나를 또렷이 썼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단순히 조용한 것과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눈을 피하고 손끝을 무릎 아래로 숨기는 침묵이었습니다. 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열었다가 틀릴까봐 얼어버린 교실이었죠. 저는 프랑스어 읽기와 발음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올해로 교직 경력 14년, 파리 시내 상위권 중학교에서 출발해 몇 가지 사정을 거쳐 이 학교로 왔습니다. 처음엔 1년만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9년이 됐습니다. 이 학교의 읽기 부진율은 학년 평균 43%입니다. 프랑스 교육부 기준으로 정상 범주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5명 중 2명은 교과서의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발음과 철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아이들이 그 틈새에서 매년 미끄러지는 겁니다. 프랑스어는 잔인한 언어입니다. 물론 아름답죠. 그건 압니다.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프랑스어는 규칙보다 예외가 많고 소리보다 역사가 많은 언어입니다. 오라는 철자가 4가지 다른 조합으로 표기될 수 있고 같은 발음이 12가지 철자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조차 힘들어하는데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를 집에서 쓰는 아이들에게 이건 산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그날 저는 3번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 카밀르조차 눈을 내리깔고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밀르는 수학을 잘합니다. 논리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읽기 수업만 오면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틀리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다가 웃음거리가 될까봐 더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철자와 소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읽는 발음이었죠. 저는 멈췄습니다. 말한 아이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반에서 제가 포기에 가장 가까이 데려가 버린 아이입니다. 알제리 출신 이민 2세대,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 어머니는 집에서 아랍어만 쓰십니다. 아담은 지난 학기 프랑스어 읽기 테스트에서 17점 만점에 4점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담의 읽기를 반 전체 앞에서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읽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카밀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2걸음 앞으로 걸어갔죠. 저는 물었습니다. 아담,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니? 아담은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신있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잘 읽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이해하고 읽는 발음이었어요. 철자를 외운 게 아니라 소리를 분해해서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아이에게 발음의 구조를 설명해준 것처럼. 저는 아담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담의 공책이 보였습니다. 공책에는 프랑스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낯선 문자가 빼곡히 써져 있었습니다. 작고 둥글고 기하학적인 형태였습니다. 라틴 문자도 아니고 아랍 문자도 아니고 키릴 문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저게 뭔가? 아담은 공책을 슬쩍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얹어 막았죠. 아담, 이게 뭐야? 아담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교실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글이에요. 저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글, 한국. 아담이 왜 한국 문자를 프랑스어 공책에 쓰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담, 이걸 왜 여기에 쓴 거야? 아담은 대답하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음을 외우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발음을 외우기 위해 한국 문자를 쓴다고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저는 잠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업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담의 공책을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공책 안에 낯선 문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 읽기를 9년 동안 가르쳐온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공책에서 본 그 낯선 문자들은 이후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담의 공책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작고 둥근 문자들, 프랑스어 단어 아래에 줄줄이 적혀있던 그 기호들. 처음엔 낙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낙서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갔습니다. 수업 전에 아담을 교무실로 불렀어요. 아담은 가방을 가슴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살짝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 저도 비슷한 얼굴이었겠죠. 저는 의자를 권했지만 아담은 서 있기를 택했습니다. 아담, 어제 공책 얘기 계속하고 싶어서. 아담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국 드라마 봐요. 작년부터요. 유튜브에서 한국 노래도 듣고요. 근데 한국 문자가 신기한 거예요. 소리대로 적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프랑스어 발음을 그걸로 써봤어요. 그게 더 쉬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더 쉬웠다고. 아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어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글은 소리가 보여요. 보면 어떻게 읽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교사로서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프랑스어를 14년 동안 가르쳐온 교사 앞에서 프랑스어보다 한국 문자가 더 쉽다고 말하는 학생. 저는 잠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수업 시간엔 교과서대로 해야 해. 아담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을 나갔죠. 저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장의 발소리, 웃음소리. 저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K-팝에 빠진 학생의 특이한 습관이라고요. 그런데 사흘 뒤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읽기 수업 중에 손을 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리나였어요. 사리나는 모로코 출신 이민 가정의 딸로 평소 발표를 극도로 꺼리는 아이입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 발표 회피율이 반 전체에서 가장 높았어요. 저는 그 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리나가 칠판 앞 단어를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사리나는 또 읽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하긴 했지만 소리를 분해해서 읽으려는 시도가 분명했어요. 수업 후 저는 사리나를 불러 공책을 봤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어 아래에 한글과 비슷한 표기가 적혀 있었어요. 사리나, 이거 누가 알려줬어? 아담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국 문자를 이용한 발음 표기 방식을. 그 주 안에 비슷한 현상이 3명에게서 더 확인됐습니다. 타리크, 레일라, 그리고 프랑스 현지 가정 출신인 마티웨까지. 마티웨는 읽기 능력 자체가 평균 이하는 아닌데도 자기도 써보니까 발음이 잘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으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식 표기를 쓰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해서 수업 중 발표 횟수와 읽기 오류수를 2주 동안 메모했습니다. 비공식적인 관찰이었어요. 정식 연구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교사의 수첩에 숫자를 적어 나간 거였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교무실 서랍에서 꺼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글식 표기를 활용하는 5명. 2주 동안 자발적 발표 횟수가 총 37번이었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나머지 11명. 같은 기간 자발적 발표 횟수가 12번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류수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를 읽을 때 한글식 표기를 쓰는 아이들이 오류를 수정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어요. 틀리더라도 스스로 고쳐 읽는 시도를 했습니다. 반면 표기를 쓰지 않는 아이들은 틀리면 그냥 멈추는 경향이 강했죠.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교사로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 교사 에마뉘엘을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마뉘엘은 교육심리학 석사 출신으로 이 학교에서 가장 분석적인 교사입니다. 에마뉘엘, 학생들이 한글로 발음 표기하는 거 알아? 에마뉘엘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어.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에마뉘엘은 숫자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 이거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제 9년의 수업 방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에마뉘엘이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문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에마뉘엘과 함께 2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체계를 잡았습니다. 비공식 수첩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요. 에마뉘엘이 프랑스 국립교육연구센터에서 사용하는 표준 읽기 평가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토대로 학생들에게 3가지 항목을 측정했습니다. 첫째, 처음 보는 단어의 초견 발음 정확도. 둘째, 읽기 오류 발생 시 자기 수정 속도. 셋째, 발표 자발성 빈도. 그리고 거기에 저 혼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학습 불안 지수. 이건 표준 도구에 없는 항목이었어요. 제가 교사로서 수업 중에 직접 관찰하는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읽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호흡이 달라지는지, 시선을 피하는지, 몸이 굳는지를 7점 척도로 표시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엄밀하진 않지만 14년 교직 경험이 뒷받침하는 관찰이었습니다. 4주간의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저는 에마뉘엘과 함께 교무실 빈 강의실에 앉아 결과를 펼쳤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 초견 발음 정확도, 한글식 표기를 쓰는 학생 그룹, 평균 정확도 61%, 쓰지 않는 학생 그룹, 평균 38%, 차이는 23%포인트였습니다. 에마뉘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에르, 이건 표본이 너무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는 없어. 저도 알았습니다. 16명은 논문 수준의 표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에마뉘엘도 숫자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항목, 자기 수정 속도, 오류 후 스스로 고쳐 읽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한글식 표기 그룹은 4.2초, 비표기 그룹은 11.7초, 그리고 비표기 그룹의 경우 오류 후 그냥 멈춰버리는 비율이 전체 오류의 58%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틀리면 그냥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표 자발성은 더 극명했습니다. 4주 동안 한글식 표기 그룹에서 나온 자발적 발표 총 횟수는 62번, 비표기 그룹에서는 19번, 인원 비율로 계산하면 3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불안 지수, 한글식 표기 그룹 평균 2.8점, 비표기 그룹 평균 5.1점, 7점 만점 기준으로 수업 중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의 크기가 거의 2배였습니다. 에마뉘엘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가 9년 동안 이 아이들한테 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에마뉘엘이 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정확히 제 교직 경력 전체를 향한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철자를 반복 노출하고 규칙을 외우게 하고 오류를 수정해주는 방식. 프랑스 전국 공립학교 표준 커리큘럼에서 권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방법이 나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서 프랑스어를 쓰지 않아서,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문해력 기반이 약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시스템 쪽이 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게 설계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에마뉘엘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해? 에마뉘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성 분절 능력이잖아. 소리를 단위로 나누는 감각. 프랑스어 철자는 소리와 표기가 따로 논다. 근데 애들 말로는 한글은 소리가 보인다고 하잖아. 그게 읽기 이전 단계의 불안을 낮추는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소리가 보인다. 그게 왜 가능한 건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저는 교사로서 전혀 공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수업에서 저는 처음으로
수업 방식에 작은 변화를 줬습니다. 철자를 외우게 하기 전에 소리를 먼저 눈에 보이게 나누는 과정을 넣었어요. 단어를 음절 단위로 분리해서 칠판에 크게 적고 각 음절이 어떤 소리인지 먼저 설명한 다음 철자를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직 한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말한 소리가 보인다는 감각을 흉내 내보려 한 거였어요. 그날 타리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리크는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자발적으로 손을 든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타리크를 바라보며 수업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오래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검색창에 한글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나온 결과들 중에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정을 넘겨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훑어보려 했어요. 한글의 유래 정도 몇 줄 읽고 덮으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조선의 제4대 왕, 재위기간 1418년부터 1450년.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직접 문자 체계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설계했다. 프랑스에서 알파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에서 출발해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수천 년에 걸쳐 우연과 역사가 뒤섞인 채 형성된 문자입니다.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에요. 목적도 없었고 배우는 사람을 고려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충격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글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저는 이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뜻을 펴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1440년대에 이미 이런 사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보편 교육이 공식화된 건 19세기 후반 페리 법안 이후입니다. 세종대왕은 그보다 400년 전에 문자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글의 자음 기본 글자는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뜬 것입니다. 기역은 혀가 어금니에 닿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형태,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 글자를 보면 소리를 낼 때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말했던 소리가 보인다는 말, 그게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입술을 움직여봤습니다. 미음 발음을 내면서 실제로 입술이 닫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미음자를 다시 봤습니다. 2개의 가로선과 그것을 잇는 세로선, 입술이 닫힌 형태. 저는 교사입니다. 발음 교육을 14년 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리를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모음 체계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3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철학적 체계가 문자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기능과 의미가 함께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글의 글자 구성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 단위 블록을 이룹니다. 그 블록 안에 초성, 중성, 종성이 배치됩니다. 소리의 순서가 공간의 구조와 일치합니다. 읽는 방향과 소리 나는 순서가 같습니다. 프랑스어에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울 때 아이들은 철자를 외웁니다. 소리와 철자 사이의 관계를 규칙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이미지처럼 통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칙 암기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멸감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프랑스는 계몽주의의 나라입니다. 볼테르가 있고 루소가 있고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인간 이성과 교육에 대해 가장 깊이 사유한 나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문자를 설계한다는 발상, 글자를 모르는 사람부터 배울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15세기 동아시아의 왕이 먼저 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지켜온 것이 교육이 아니라
관성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것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배우게 만드는 설계 철학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마뉘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것을 더 넓게 검증해야 할 것 같아. 에마뉘엘이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정식으로. 에마뉘엘이 잠시 멈췄습니다. 피에르, 그렇게 되면 다른 교사들도 알게 돼. 학부모들도 알게 될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교무실 안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글을 공식적으로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커리큘럼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한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제가 바꾼 것은 소리를 먼저 가르치는 순서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단어를 보여주고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반대였어요. 소리를 먼저 분절해서 귀로 익히게 하고, 그 소리가 어떤 형태로 입안에서 만들어지는지 느끼게 한 다음 철자를 연결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발음기관의 형태로 글자를 설계했다는 원리를 거꾸로 수업에 적용한 거였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했습니다. 레일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만 오래 걸려. 그 다음부터는 달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첫 주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부터 아이들이 처음 보는 단어를 읽을 때 멈추지 않고 소리를 조합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리더라도 시도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주차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발음 교정 피드백을 받을 때 방어적으로 굳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지적하면 스스로 다시 시도했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틀리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얼굴이었죠. 타리크는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본문을 읽겠다고 했습니다. 교실 분위기가 처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불안하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클수록 이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도 느껴졌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학교 복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학년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뒤보 선생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뒤보는 교직 경력 22년, 이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교사 중 한 명이에요. 피에르, 당신 수업에서 한국 문자 가르친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야. 원리를 참고한 거지. 뒤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프랑스 공립중학교에서 외국 문화의 방식을 수업에 끌어들이는 거잖아. 그게 문제 아니야?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러 온 거야.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더 잘 읽게 됐어. 그게 목표 아닌가? 뒤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법이 문제야. 프랑스 교육에 외국 방식을 더 씌우는 건 선례가 없어. 학교 측에 정식으로 이야기할 생각이야. 그 말을 끝으로 뒤보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쪽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 방식으로 수업했고 아이들은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관을 마치고 나서 한 학부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랑 보베르, 반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가정의 아이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아들 클레망은 성적 중위권이었어요. 보베르 씨, 오늘 참관 어떠셨어요? 보베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왜 한국식 방식을 쓰는 건가요? 저희 아이는 프랑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외국 교육법이 더 효과적이라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아이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보베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까? 한국 방식이 프랑스 아이들에게 맞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개인적인 실험인 겁니까?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마뉘엘과 함께 모은 데이터는 있었지만 공식 검증을 받은 자료는 아니었어요. 보베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에마뉘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피에르,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보베르 씨가 이미 교육청에 민원 넣었대. 저는 전화기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에마뉘엘이 짧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내일 아침 당신한테 연락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교실 밖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나자 이번엔 어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장 다보 선생은 다음날 아침 제가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다보는 이 학교에서 7년째 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말을 아끼고 숫자에 강하며 감정보다 절차를 우선합니다. 그 성격 덕분에 학교가 유지됐고 그 성격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답답해했습니다. 다보는 커피를 2잔 준비해뒀습니다. 앉아요, 피에르. 저는 앉았습니다. 다보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센생드니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에요. 보베르 씨 민원건 접수됐고 현장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비공인 외국 교육방법론의 공립학교 무단 적용 여부 확인.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보가 말했습니다. 피에르,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근데 이건 개인 의견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교육청이 왔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데이터 있어요? 저는 에마니엘과 함께 정리한 사주치 관찰 기록을 꺼냈습니다. 다보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본이 작아요. 저도 압니다. 검증된 기관의 확인도 없고 압니다. 다보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학부모 전체 간담회 열어야 해요. 준비하세요. 그날부터 학교가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에마뉘엘은 지지 쪽이었습니다. 2학년 담임 소피 선생도 관심을 보였어요. 소피는 이민 가정 학생들의 문해력 격차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사였습니다. 소피는 피에르, 이 방향이 맞아요. 아이들한테 철자 이전의 소리 구조를 가르치는 게 맞다고 언어 습득 연구가 계속 말해왔는데 우리 커리큘럼이 따라가지 못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반면 뒤보는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복도에서 교사 회의실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요. 뒤보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프랑스 공교육은 프랑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외국 문자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 교육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허탈했습니다. 국가 교육 정체성. 아이들이 9년 동안 읽기를 포기하게 만든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정체성이라면 저는 그 정체성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강당에 학부모 42명이 왔습니다. 다보가 진행했고 저는 앞에 섰습니다. 에마뉘엘이 옆에 있었어요. 저는 4주간의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발표 자발성의 변화, 읽기 오류 수정 속도, 학습 불안지수 감소. 발표를 마치자 보베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교사 개인이 수집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객관적 근거가 아닙니다. 본인이 좋다고 믿는 방법의 결과를 본인이 측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보베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때 앞줄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잠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카롤린 모로, 보베르 씨 부인이었습니다. 카롤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베르가 눈을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카롤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클레망이 지난 2달 동안 달라졌어요. 저는 이 수업 방식이 원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클레망이 집에서 스스로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저는 왜 그런지 클레망한테 물었습니다. 카롤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클레망은 이제 소리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강당이 정지했습니다. 보베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공격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이었을 테니까. 간담회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베르 쪽 지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보는 간담회 후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피에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대로 이걸 검증해야 해요. 공식적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르본 교육학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식 검증 연구를 요청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말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정식 검증이 시작되면 이 이야기는 이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프랑스 교육 전체를 향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오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소르본 파리노르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자벨 샤르팡티의 박사가 학교를 찾아온 것은 간담회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이자벨은 프랑스 교육부 자문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저음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온 연구팀이
2명 더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찾지 않고 먼저 학생들의 수업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는 교실 뒤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자벨을 의식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기 차례가 오자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레일라는 틀렸다가 스스로 고쳐 읽었습니다. 타리크는 처음 보는 단어를 소리 단위로 끊어서 조합해봤고 2번 만에 맞췄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자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왔어요. 이자벨은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자기 수업 방식을 정당화하려는 교사들은 많아요. 데이터도 종종 그쪽으로 편향돼서 해석되고요. 그래서 왔을 때는 비판적으로 보려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자벨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다른 거예요. 이자벨은 2가지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읽기 부진 학생들은 오류가 나면 멈추거나 교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 반 아이들은 오류가 나도 스스로 다시 시도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이자벨은 그것이 단순히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 분절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발표 회피의 감소였습니다. 이자벨은 지난 5년간 센생든이 지역 학교 읽기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B반의 자발적 발표 비율이 같은 시기 지역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자벨이 말했습니다. 피에르 선생, 공식 검증 연구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 학기 내에 이 학교와 인근 2학교를 비교군으로 설정하고 표준화된 의문 인식 검사와 읽기 유창성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6주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6주는 빠르게 흘렀습니다. 연구팀은 저희 학교 3학년 2개 반과 인근 학교 2곳의 비교군 학생 총 68명을 대상으로 표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교육평가원 기준의 의문 인식 검사, 낯선 단어 읽기 유창성 검사, 읽기 불안자기 보고, 척도 3가지였습니다. 결과 발표는 센생든이 교육청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에마뉘엘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보 교장도 왔고 보베르도 왔습니다. 뒤보도 왔습니다. 이자벨 외에 연구팀 2명이 앞에 섰습니다. 이자벨이 첫 번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의문 인식 검사, 소리 단위를 분절하고 재조합하는 능력, 실험 그룹 평균 점수 74점, 비교 그룹 평균 점수 52점, 표준 편차를 고려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이자벨이 계속했습니다. 낯선 단어 읽기 유창성, 처음 보는 단어를 소리내어 읽을 때 정확도, 실험 그룹 68%, 비교 그룹 44%, 그리고 읽기 불안자기 보고 척도, 실험 그룹이 비교 그룹보다 평균 31% 낮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자벨은 화면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 방식의 효과는 한글 자체를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소리와 구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발음 교육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 원리는 한글의 창제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프랑스어 읽기 교육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검증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자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프랑스 공교육은 오랫동안 철자 중심 교육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결과는 그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보완의 힌트는 15세기 한국에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에 더 가까웠어요.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저는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 문제라고, 언어 노출이 부족하다고,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육 설계가 그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뒤보는 발표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베르는 회의실을 나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에마뉘엘이 팔꿈치로 저를 건드렸습니다. 피에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센생드니의 회색 하늘 아래로 고가도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1년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9년이 지났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자벨의 검증 보고서가 교육청에 제출된 이후
학교 분위기는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뒤보는 저를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직접 사과의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사 회의에서 뒤보가 꺼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교육 방식도 한 번쯤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22년 경력의 교사가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저는 압니다. 보베르는 간담회 이후 한 번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아이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보베르는 짧게 말했습니다. 클레망이 읽기 문제가 있었던 건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방식이 문제라고도 생각했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이를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보베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에서 진짜 악당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였고 우리 모두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길을 잃고 있었던 것이었죠. 교육청은 이자벨의 보고서를 토대로 센생드니 지역 내 읽기 부진 학교 6곳을 대상으로 소리 중심 발음 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에마뉘엘이 프로그램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영방송 기자 클레르 뒤프레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클레르는 교육 전문 기자였습니다. 간결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클레르의 첫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수업 방식을 어떻게 부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리 구조 기반 발음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클레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참고한 건데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좋은 설계는 국경이 없습니다. 클레르가 받아 적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게 15세기에 이미 실현되어 있었다는 것. 프랑스가 자랑하는 계몽주의 교육 철학보다 수백 년 앞선 이야기였으니까요. 방송이 나가고 이틀 만에 다른 지역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 18구의 중학교, 마르세유의 이민자 밀집 지역 학교, 리옹의 교육 취약 학교, 세 곳에서 먼저 에마뉘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담을 떠올렸습니다. 아담의 공책에서 시작됐습니다. K드라마를 보다가 소리가 보이는 문자를 발견하고 혼자 프랑스어 발음에 적용해본 14살짜리 아이의 낙서에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카메라가 없었어요. 저는 칠판에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 아담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글 만든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어. 근데 왕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는 것, 그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글자가 배우기 너무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새로운 문자를 설계했어.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문자가 한글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히고 글자를 보면 입안에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보이는 문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된 문자. 그 원리가 여러분한테 닿은 거야. 아담의 공책을 통해서 아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리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읽기 어려웠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여러분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야.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교사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었어. 아담이었어.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왔어. 타리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세종대왕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설계자야. 사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거든. 그날 수업 후 저는 교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센생드니 고가도로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이 풍경은 9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실 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학교에 9년 있었던 게 낭비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오랫동안 전통을 기준으로 운영됐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교육인지를 역사와 관행이 결정했어요. 그 기준은 강했지만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하는 사람부터 배우게 하려는 설계 철학이 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만든 28개 글자 안에 그 철학이 파리 외곽 이민자 아이의 공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책이 학교 하나를 바꾸고
교육청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지금으로부터 575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아이들을 읽게 만든 건 그 사람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까지 배우게 하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도달해야 할 곳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